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4살이며 한 아이의 엄마인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속담 중 이런 말이 있더군요. 바로 사랑은 눈을 멀게 하지만 가난은 그 눈을 억지로 뜨게 만든다 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그 속담이 와닿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 가난이라는 게 또 돈이라는 게 참 많은 부분을 들춰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돈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을 사랑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테니까 말이죠. 제가 억지로 눈을 뜨게 만든 그날도 여느 때와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끝내고 출근길에 아이 학교를 보내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해 녹초가 된 상태로 도착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고 남편은 못 본 척 눈을 돌렸죠. 그리고는 당황하는 제 앞에 언제 찍었는지도 모를 사진을 뿌리더군요. 그건 상대가 각기 다른 남자들과 제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디 변명이라도 해보시지? 저는 남편의 차가운 물음에 대꾸했죠. 무슨 변명을 하라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긴. 당신이란 여자가 어떤 여잔지 이제야 알게 된 건데 뭐 뒷조사한 게 불쾌해? 얼마나 걸릴 게 많았으면 억울하다는 말 대신에 무슨 짓이냐는 소리가 나오지? 참 뻔뻔하다. 애초에 이걸로 뭘 말하고 싶은 건데 내가 설명까지 해야 해? 당신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 보면 몰라? 남편은 사진들을 손으로 뒤지더니 거기서 딱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 남자와 저로 추정되는 사람이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저속한 사진이었죠. 나 아니야. 난 이런 적도 없고. 당신이란 사람 애초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 맞아? 그럼 이 사진 속 남자들 진짜 다 몰라? 하나하나 똑바로 보고 대답해. 이 남자 본 적 없어? 이 사람도? 그건 어디서 보긴 했지만.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더니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와, 난 당신 진짜 믿었어. 이걸 보면서도 설마 내가 가슴을 치면서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어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나한테 어쩜 이래? 난 억울해.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진은 나 아니야. 이런 적 없어. 억울하다고. 억울해? 이걸 보고도 억울하단 말이 나와? 억울한 사람은 바로 나야. 당신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이란 여자한테 속았다는 게 억울하다고. 지고지순한 척, 착한 척, 순종적인 척하면서 내 앞에서 뻔뻔하게 살았던 거잖아. 내 결혼 생활 전부가 부정당한 느낌만 들고 정말이지 어디 가서 콱 죽고 싶은 생각만 들어. 알아? 남편이 울먹이며 말하자 곁에 있던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죠. 구구절절 설명해서 저것이 뭘 느끼겠니? 양심이란 게 있는 여자가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살면서 이런 짓을 했겠니? 저 더러운 손으로 애 만진 것만 생각해도 소름이 끼친다. 됐고 그냥 이참에 이혼도장 찍고 갈라서. 천박하긴. 어머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긴. 내가 이 집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집안 꼴을 제대로 돌리는 중이지. 내가 살다 한 놈이랑 불륜 저지른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이게 다 몇 명이야? 애미 너 무슨 병 있니? 성관계 안 하면 못 견디는 정신병도 있다던데 그런 거야? 아니라고요. 이 남자들은 그냥 정말 스치듯이 본 게 전부고. 시어머니는 제 말에 더럽다는 듯 인상을 썼습니다. 너 정신병원 가봐라. 스치듯? 그런 놈들도 만나서 그렇고 그런 짓 했던 거야?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애는 놓고 가라. 너 같은 거한테 내 손녀 못 맡긴다. 딸 하나 낳았다고 내 아들이랑 딸로 엮여 있는 것도 싫고 양육비니 뭐니 받으려고 연락하는 것도 끔찍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키우마. 넌 그냥 여기 왔던 것처럼 몸만 나가. 그럼 우리 집안이 평안해질 테니까. 미리 합의라도 맞춘 것처럼 이혼 서류를 꺼내서 도장을 찍으라는 남편. 그리고 그 곁에서 더러운 것 천박한 것이라며 장단을 맞추는 시어머니까지 정말 가관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덤덤하게 이혼 소송을 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죠. 당연히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집안 망신을 어디까지 더 시키고 싶어서 소송 타령을 해? 당신이 양심 있어? 우리 딸 재아한테 상처가 될 거란 생각은 안 해? 내가 위자료 안 받겠다고 하잖아. 피해자인 내가 배려를 해줬으면 당신도 한 발은 물러날 줄 알아야지. 싸움 길어져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시어머니 역시 거들었죠. 돈 달라고 시위하는 게지. 이래서 없는 집 여자는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다. 지 엄마 닮아서 뻔뻔하기가 아주.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 결혼 못하게 제대로 말리지 못한 게 잘못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어디서 저런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집안이 망했다며 곡소리를 내고 있는 시어머니와 마치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곁에서 울먹거리는 남편을 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그들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듣고 있는 분들은 불륜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뻔뻔하게 군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그 일에 관해서만은 당당했습니다. 적어도 제 딸에게 부끄러운 짓은 한 적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가장 저급한 그 사진은 조작된 거였죠. 즉, 남편이 제게 내민 사진들은 오히려 제게 더 유리한 증거일 뿐이었던 겁니다. 물론 그 일이 제게 달가운 일은 아니었어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하는 생각만 들었죠. 사실 저는 제가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앞서서 시어머니가 했던 말처럼 저희 집은 지독하게 가난했으니까요. 사실 가난하다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적어도 자신에 대해서 가난을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집안과 그렇지 않은 집안이 있는 거죠. 저는 불행하게도 후자였습니다. 미혼모였던 저희 어머니는 가난을 끊어낼 생각은 전혀 안 하셨거든요. 오히려 그 모든 원인을 저에게 돌린 채 가난을 물려줄 생각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낳은 뒤 3번의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는 남자를 보는 눈이 전혀 없었어요. 사기꾼 아니면 술꾼, 그것도 아니면 도박꾼이었죠. 그러면서도 습관처럼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 그늘 아래서 살아야 행복한 거야. 너도 어른 되면 이해할 거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너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돈을 융통 좀 해봐. 어? 엄마, 그냥 학교 끝나고 하는 4시간짜리 편의점 아르바이트잖아. 무슨 돈을 융통을 해. 그니까 엄마가 몇 번을 말해. 돈 많이 주는 그런 곳 들어가라고. 엄마가 알아봐 준 곳 있잖아. 거기 한 달 정도 일하면 어느 정도 돈을 끌어다가 준다니까? 가불도 받을 수 있고. 거기 술집이잖아. 나 미성년자야. 미성년자도 받아준다니까. 내가 전화해봤어. 17살도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된다잖아. 얘가 참. 여기 구인구직 신문에 나와 있는 거 못 봤어? 건전한 곳이라고 적혀 있잖아. 나도 아무거나 찾아서 준 거 아니다. 엄마가 오죽하면 그래? 아저씨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 아저씨가 일만 제대로 풀리면 2배, 3배로 준다고 했고.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또 돈 빼앗길 거야? 저번에도 그랬잖아. 사기꾼이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어머닌 제 뺨을 치며 이를 갈았죠. 어디서 헛소리야. 누가 사기꾼이래. 저번에도 돈 줬다 다 털렸잖아. 몰라서 그래? 엄마 제발 그냥 우리끼리 살자. 어? 나 진짜 크면 돈도 열심히 벌게. 그래서 집도 사고 엄마랑 나 둘이서. 시끄러.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너만 아니었어도 나 이렇게 안 살아. 알아? 너 낳고 내 인생은 망가졌고 아저씨들이 너 때문에 다 도망가는 거야. 혹 달고 다니면 결혼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니까 너도 책임져야지. 내 인생 망친 책임. 자신의 딸에게 인생을 물어내라는 게 제 어머니란 존재였고 남자에 미쳐서 딸에게 술집을 나가라는 사람이 제 부모였던 겁니다. 실제로 저는 성인이 되고 난 뒤 바로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겨우 22살에 받은 대출금만 무려 3,600만 원이었죠.
이 중 제 카드를 몰래 들고 가서 현금을 뽑은 것도 포함돼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 제가 결혼을 꿈꿀 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제 목표는 하루라도 빨리 빚을 청산하는 것이었고 정말 매일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했어요. 그러다 제 나이 30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만난 것도 벌써 3년인데 진짜 결혼은 생각도 없어? 그 어머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싶고 우리 엄마도 얼른 너 데려오라고 난리야. 얼른 하자. 난 자기 하나면 된다니까. 그런 말 할 거면 헤어지자니까? 오빠, 난 결혼 안 해. 아니, 못 해. 돈 못 모아서 그래? 뭐 어때서? 가난한 걸로 우리 엄마 뭐라고 할 사람 아니야. 물론 조금은 싫다 하시겠지만 그거야 살면서 극복하면 그만이고. 무엇보다 우리 엄마 나랑 같이 안 산다 그랬어. 혼자 사시는 거 좋아하셔. 그럼 문제 없잖아. 오빠 어머니 때문이 아니야. 그럼 자기네 어머니 때문이야? 솔직히 쪽팔려. 가난한 거? 난 그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내 어머니가 아직도 저러고 다니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상견례 결혼식에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내가 결혼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생각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내가 능력이 있잖아. 사업해서 성공한 내가 괜찮다고 하잖아. 우리 엄마도 나 못 이겨. 왜? 내가 돈 버는 사람인데 어떻게 날 이길 건데? 그러니 내가 알아서 다 해준다고. 몇 번을 말해. 이참에 빚도 싹 다 갚자. 내가 다 갚아준다고. 엄마는 날 놔줄 생각 없을 거야. 결혼하면 등본에서 빠지게 되잖아.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돼 버리고 그럼 오히려 결혼이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 이젠 어머니랑 인연 끊고 살자. 최근에 또 재혼도 하셨다며. 근데 자기가 왜 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안 해? 그거야말로 너무 불공평한 일이지. 내가 자기를 좀 쉬게 하고 싶어서 그래. 자기 그간 많이 힘들었잖아. 내가 자기 아주 푹 쉬게 해줄게. 고생 한번 모르고 자란 사모님처럼 모시고 산다고. 만난 지 3년. 남편은 당시 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저를 돕고 싶어하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죠. 기나긴 설득 끝에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고 그때 남편은 제게 남은 빚 1,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역시나 저희 어머니와 당시 재혼을 한 남자가 상견례에서 돈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닌 중국에서는 여자를 데리고 갈 때 신랑 측에서 돈을 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했죠. 당연히 그걸 본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했고 모든 화살은 제게 쏟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혼식 이후 어머니와 인연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늘 저를 의심했죠. 너희 집에 몰래 돈 빼다 나르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이미 진작에 인연 끊었고 그땐 결혼식이랑 상견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연락한 거라 정말 연락 안 하고 있어요. 믿어주세요. 아유, 저 축상, 울상, 하필 콜라도 저런 애를. 너도 모르진 않겠지만 난 너 진짜 너무 싫다. 혹시 이런 말 들으니 기분이 막 나쁘고 불쾌하니?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죠. 아니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결혼이 왜 일륜지대사라고 하겠니? 가문과 가문이 맺어지는 일,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완성하는 절차라서 그러는 거야. 사람을 볼 때 그 집안을 보는 이유도 다 있는 거고. 근데 너희 어머니를 보고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 난 너 찜찜하고 그냥 싫어.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당시 미혼이었던 시누이가 끼어들더군요. 엄마, 그렇게 말해서 뭐 소용이 있겠어? 그런다고 잘도 떨어져 나가겠다. 제 입장에서 완전 팔자 핀 건데 나라도 절대로 포기 안 하고 달라붙어 있지. 그러니까 엄만 그만 포기하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가시라도 삼킨 것처럼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우리 수용이 불쌍해서 어째? 내 새끼 가여워 어쩌면 좋니? 그나저나 무슨 엄마란 사람이 그래? 엄마는 9을 줘도 남은 하나를 못 줘서 쩔쩔하는 게 엄마 아닌가? 난 처음에 보고 무슨 사채꾼인 줄 알았다니까. 자식을 파는 것도 아니고 상견례 자리에서 돈을 왜 요구해?
혼수는커녕 숟가락 하나도 안 들려보내면서. 내 말이 가난해도 정도가 있는 거지. 아주 상스러운 여자더구나. 내가 그 여자 입장이면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고 말지. 어디 자식한테 삘 붙어서 기생충도 아니고. 나도 그런 엄만 절대로 싫어. 옳게도 진작에 인연 딱 끊어냈어야지. 아유, 달고 올 게 없어서 빚을 주렁주렁 달고 와서 내 동생 지갑에 손을 대? 그런 거 보면 뻔뻔한 것도 유전이다 싶다. 상견례에서 돈 달라는 엄마나 남자한테 의지하는 딸년이나. 당시 상황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제 인생을 바닥으로 끌어내렸으니까요. 똥을 거하게 싸놓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하지만 한편으론 그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해가 되었기에 저는 반항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그저 묵묵하게 모든 상황을 감당해가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구박은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서만 견디면 된다는 거였어요. 무엇보다 제겐 저를 이해하는 남편과 결혼하고 1년 만에 생긴 제 딸이 있었기에 불행하기만 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남편의 사업이 돌연 부도가 나게 된 겁니다. 남편은 가족들을 다 불러서는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지난달부터 주요 거래처 2군데가 대금 결제를 미뤘고 그중 한 곳은 아예 법정 관리에 들어갔어. 거기서 받아야 할 돈이 2억 8천이었는데 그게 막히면서 우리 쪽 외상 어음 결제를 못했어. 더구나 은행에서 바로 거래정지 통보가 왔지. 그게 끝이야. 시어머니는 하얗게 질려서 물었죠. 어려운 말 말고 그래서 우리 망했다는 거니? 우리 집, 이 집, 내 집은 다 어떻게 되는 건데? 우리 수진이 결혼 앞두고 있는 건 어찌 되는 거고? 그때 시누이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시어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엄마 괜찮겠지. 부자는 망하면 3년은 간다잖아.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1년은 버티지 않겠어? 사업이야 다시 하면 그만인데 다시 할 수 있잖아. 최대한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한 것 같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좋지 않더군요. 한숨을 푹 쉬고는 어두운 얼굴로 두 사람의 눈을 보면서 대답했죠. 당장 급한 건 직원들 퇴직금 정리, 거래처 채무 협상, 집도 담보로 묶여있고 차도 리스니까 처분해도 큰 의미는 없을 거야. 지금은 최대한 버리고 살아야 해. 감정 섞지 않고 말하자면 이건 실패가 아니라 정리 과정이야.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들 좀만 버텨주라. 시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집 망했네 하며 뒤로 넘어갔고 당장 결혼을 앞둔 시누이는 세상이 망한 것처럼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한 채 남편을 위로했고요. 실패가 아닌 정리 과정이라는 말을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뒤로 몇 달간 연거푸 술만 들이켰죠. 그러는 사이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저희 집 역시도 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대출을 겨우 받아 더 좁고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졸지에 모두가 다 함께 살게 되며 제게는 지옥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제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래, 딱 너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 이렇게 된 거야. 가난한 게 전염된 거라고. 부도라는 게 한 방에 나는 것도 아니고 딱 너 들어왔을 때 내 아들 일이 잘 안 풀리기 시작했어. 어머님, 3년이에요. 저 결혼한 지 3년 됐다고요. 그게 뭐? 다 너 때문이야. 너 오기 전에 우리 잘 살았어.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없었다고. 그럼 누구 탓이겠니? 이웃들도 이상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내가 왜 이런 집에서 이 꼴로 살아야 하니? 난 단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왜? 분명 그이 다시 일어날 거고 불편하셔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시더니 집안에 물건을 던지시더군요. 그래, 너 그 1,000만 원 그거 내놔. 그리고 너희 엄마가 너 결혼할 때 털어간 그 돈도 제법 되지? 축의금 받은 거 몽땅 들고 갔잖아. 그거 내놓으라고. 내가 그걸로 내 딸 시집 갈 때 뭐라도 해줘야겠으니 달라는 거야. 난 네 엄마처럼 내 딸 그렇게 시집 안 보낼 거니까. 갑작스러운 돈 이야기에 좀 놀라긴 했지만 오죽하면 그럴까 싶은 마음이 먼저 앞서더군요.
이 원래 엄마라는 존재는 저렇게 자식을 생각할까? 어려운 상황에도 내 딸이 먼저 걱정되는 게 당연한 걸까 싶어 한편으로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딸을 먼저 챙기는 게 부럽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군소리하지 않고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결혼 전에 꾸준히 일했던 중소기업에서 저를 다시 받아주면서 어렵지 않게 취업에 성공했어요. 물론 당장 코앞에 다가온 시누이의 결혼식에 맞출 순 없어서 그달 받은 월급과 비상금 대출을 더해서 시누이의 결혼 자금에 보탰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어요. 어쩌다 보니 제가 생활 전반을 다 맡게 된 거였죠. 시어머니 용돈에 생활비, 남편과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 빌린 돈에 아파트 대출금까지 모두 말입니다. 남편도 당시 파산을 한 상태였기에 제게서 돈을 받아갔죠. 여보, 출근하기 전에 나 5만 원만 주고 가. 당신 또 술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속상한 거 알지만 그렇게 먹으면 몸 망가져. 내 몸이야. 내가 알아서 해. 당신도 그깟 몇 푼 주는 걸로 잔소리 좀 그만해. 나 받을 자격 충분히 있어. 당신이랑 결혼할 때 빚도 대신 갚아줬던 거 기억 안 나? 여보, 왜 당신까지 그 말을 꺼내? 그리고 나 그거 고스란히 돌려줬어. 알잖아. 나한테 줘야지. 왜 그걸 울 누나한테 주고 생색이야? 누나가 돈 빌려줬어? 내가 빌려준 거잖아. 그건 나한테 갚은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푼돈 주면서 잔소리하지 마. 알았어. 속 버리지 말고 뭐라도 같이 먹으면서 마셔. 알았지? 더구나 시어머니도 매번 생활비를 요구했고 아이를 키워준 값까지 달라고 하더군요. 내가 이 나이에 너 뒷바라지 해야겠니? 밖에서 일 좀 하면서 돈 번다고 유세해? 저녁에 오면 싹 다 정리하고 치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그거 치웠는데 그이가 새벽에 뭘 먹은 것 같아요. 저 정말 깨끗하게 치웠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렇게 쌓여있던 거였고요.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서 봤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치웠어야지. 그대로 두고 출근하면 결국 나더러 하라는 말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내가 이 나이에 손녀 돌보는 것도 기가 찬 노릇인데 며느리 살이까지 해야 되니? 그래? 아침에 아이 씻겨서 유치원 보내고 출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됐고! 나 손녀 하원시키다가 이승이랑 작별하겠어.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돈으로 다오. 돈 안 받고는 이 짓터는 못하겠으니까 돈 내놓으란 말이다. 생활비랑 별개로. 일단 제가 버는 돈이 한정적이고 지금 생활비에 빌린 돈에 대출금까지 너무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어머님 말씀처럼 몇 푼 벌지도 못하는데. 난 모르겠고 줘. 아님 오늘부터 애데리러 갈 생각 추워도 없으니. 그때 저는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사업 부도로 인해 남편도 충격을 많이 받았을 테고 시어머니도 갑작스럽게 가난해진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라는 거 저도 모르진 않아요. 그나마 가난을 알고 상황을 극복하려고 애쓴 이유도 그거였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이어진 게 무려 5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아등바등 저 혼자서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회사 월급으로 부족해서 주말 오후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고깃집에서 불판 닦는 일도 해야 했죠. 그렇게 참다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놀러 가버리고 남편은 술에 취해서 딸을 데리러 가지 않은 거였죠. 유치원에서 울다 지친 딸을 눕히고 거실로 나오니 다들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표정이더군요. 난 미리 말했다. 친구들이랑 모처럼 놀러 간 게 잘못은 아니지 않니? 매주 가시잖아요. 아이 돌보는 돈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왜 매번 이러세요? 그 돈 받고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뭐? 매번 이러세요? 이게 아주 돈 좀 번다고 집안의 큰어른한테 그게 할 소리야? 큰어른이면 큰어른답게 해주셔야죠. 야! 어디서 감히 날 가르치려고 들어? 겨우 고등학교 졸업한 주제 가난한 집 딸년 받아줘서 빚도 갚아준 우리한테 그딴 식으로 굴어? 은혜도 모르고. 저 이미 다 갚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죠. 그런데도 제가 생색 한 번 낸 적 있어요? 제가 바란 건 딱 하나. 제 딸 돌봐달라는 거.
놀아달라 공부 가르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유치원 하원만 해달라는 거 하나였어요. 근데 어쩜 매주 이러세요? 어머머, 눈 똑바로 뜨고 어디서 이런 천박한 게... GM이랑 아주 판박이네. GM이 아주 잡아 뜯어먹고도 남을 년이야. 아이고, 며느리 무서워서 숨도 못 쉬겠다. 아주 죽겠어. 정말 해도 너무하세요. 너무? 너무한 건 너야. 그럼 내가 집안에 틀어박혀서 애만 봐야 하니? 나도 사람이야. 사람은 여유를 가지고 즐길 줄도 알아야지. 이 낡고 더러운 집구석에 앉아있음 미칠 것 같아서 숨 좀 쉬러 나간 게 그리 잘못이야? 너도 적당히 이해하고 넘길 줄도 알아야지. 저는요? 전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저 지난 5년 동안 단 하루도 쉰 적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식당 문 닫을 때도 집안일 하느라 못 쉬었고요. 근데 어머님은 집안일도 밥도 하다못해 쓰레기라도 버려주셨어요? 아니면 애랑 놀아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도우셨잖아요. 내가 할 일이야? 며느리가 할 일이지? 저는 더는 말이 안 통하는 걸 알고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 지금 이 상황이 맞아? 한 번 안 데리러 간 거잖아. 왜 그렇게 유난이야? 한 번? 그래, 한 번이지. 나머진 내가 연락받아서 바로 다녀왔으니까. 근데 이번엔 연락을 못 받았고 애가 5시간을 기다렸어. 알아? 아빠란 사람이 방에서 TV만 내리보고 새벽에 게임만 하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렇게 산 게 5년이 넘었잖아. 사업이 망해서 충격, 생활이 바뀐 슬픔. 물론 힘들겠지만 해도 적당히 해야지. 당신이 뭘 알아? 내 기분이 얼마나 역같은지 당신이 알아? 그리고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없어. 사람이 숨은 좀 쉬고 살아야지. 당신이 혼자서 아등바등 사는 거잖아. 내가 그러라고 했어?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 그 누구도 등 안 떠밀었어. 왜 혼자 하고 성질 부리고 지랄이야? 힘들면 쉬어. 자고 싶으면 자고. 누가 뭐라 그랬냐? 그땐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집에 들어오면 방 안 가득 담배 냄새가 차 있는 것도, 술병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것도, 얼굴만 마주치면 돈돈거리는 것도 지겨워졌죠. 무엇보다 제 딸을 위해서라도 이런 환경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만 들었고요. 가난하게 살더라도 마음이 병든 사람과 사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생각할 시간 좀 가지자. 아등바등 살지 말라고 했지? 등 안 떠민다고 여유롭게 숨 좀 쉬면서 살라고. 그러고 싶어. 앞으로 나 그렇게 살 테니까 그동안 알아서들 해봐. 남편은 제 결정을 비웃었죠. 그래, 나가. 우리가 너 없으면 뭐 못하겠어? 나가. 내가 왜? 여기 내 명의고 내가 대출금 갚고 있어. 그니까 나갈 거면 당신이랑 어머님이 나가야겠지. 나가. 내 집에서. 내 말이 틀려? 남편이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못하자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간다, 가. 더러워서 나가지. 이 더러운 아파트. 바퀴벌레 득실거리는 30년 넘은 이런 아파트 나도 싫어. 여기 아니면 우리가 갈 곳 없는 줄 알아? 내 딸도 시집 잘 가서 잘 살고 있어. 버르장머리 없는 것. 수영 아침 챙겨라. 아니, 싹 다 버리고 나가. 더럽고 치사한 년. 이제야 떨어져 나가네. 이래서 사람이 돈이 없어야 본색이 나온다는 거지. 솔직히 그땐 좀 놀라긴 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혼하자가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고 했던 거였죠. 아무리 미워도 제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준 건 변함없는 사실이었기에 뒤늦게 제 말을 정정하면 남편과 시어머니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거절한 것은 두 사람이었죠. 자존심 때문인지 갈 곳도 정하지 않고 바로 그날 화를 잔뜩 내면서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초반엔 너무 서러워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결혼 내내 한 번도 화를 낸 적 없는 제가 딱 한 번 표현했는데 그렇게 나오니 제 입장에선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날 이만큼 생각하는 건가? 고작 내가 이렇게 버려질 사람이었나? 별별 생각에 몹시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막상 한 달, 두 달이 흐르니 의외로 편하더군요. 이전처럼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남는 게 가장 신기했고
집안일이 줄어드니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은 더 길어졌죠. 그런데 정확히 6개월 만에 남편이 저희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정신 차리고 일할게. 돈도 벌고 아이한테도 신경 쓸게. 진짜야. 그냥 하는 말 아니고 그간 내가 잘못한 거 다 깨달았어. 진심이야? 나 이제 술도 안 마셔. 끊은 지 2달 됐어. 그렇게 나가 있으니까 정말 내가 최악의 아빠였다는 거, 남편이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 이제 진짜 다신 안 그래. 맹세해. 알았어. 그럼 앞으로 어쩔 건데? 사업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당신한테 이런 말해서 정말 면목 없는데 돈 좀 마련해 줄 수 있을까? 제대로 키워서 이번엔 절대로 실패 안 할 테니까. 응? 일단 고민해 보겠다고 말은 했지만 저는 남편을 위해서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예전부터 정신을 차리기만 하면 무슨 수를 써서든 돕겠다는 다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남편의 사업 자금을 지원해줬죠. 다행히 한번 성공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1년 만에 안정기에 접어들었던 겁니다. 물론 안정기라고 해도 적자가 나지 않는 수준 정도였지만 그거라도 저는 감사했네요. 그렇게 다시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돈을 벌어오기 시작하면서 제 주변에서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죠. 저기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퇴근길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 남자가 말을 걸더군요. 언뜻 봐도 너무 어려 보였기에 저는 이 사람 야맹증이 있나 하는 생각에 애써 웃으면서 말했죠. 저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 있는 엄마예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셨나 봐요. 아, 그래요? 그게 왜요? 저 어두워도 잘 보이는데. 네? 그게 왜라니. 마음에 들면 만나는 거지 애가 있든 남편이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요. 저 누나 좋아요. 누난 저 어때요? 저 꽤 괜찮은데. 만나보면 더 괜찮고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 좀 당황스러운데. 당황스러울 거 없어요. 우리 감정에 더 솔직해지자고요. 요즘 애인 있는 거 흠도 아니고. 속으로 이건 미친놈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말도 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그 남자는 계속 저를 쫓아왔고 제 손목까지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더 쫓아오면 신고할 겁니다. 경찰서 갈래요? 결국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오면서 남자는 포기한 듯 다른 곳으로 떠나더군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뒤로도 5명이나 더 있었으니까 말이죠. 참고로 저는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갑작스러운 관심으로 나 아직 쓸만한걸? 내 미모가 죽지 않았네 하고 착각하진 않았어요. 그저 당시엔 이 동네 터가 안 좋나? 신종 사기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희한하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 일이 터지고 말았죠. 한동안 잠잠하던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서 먼 친척 중에 상을 당한 사람이 있다며 제게 그 자리를 좀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의 이종사촌 동생의 아내가 죽었다고 했죠. 솔직히 그 정도면 남편과도 먼 친척이었고 저와는 남이었습니다. 제가 굳이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하지만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거의 텅텅 빈 빈소를 혼자 지키고 있었죠. 근데 그때 전화가 온 겁니다. 바로 신우이였죠. 결혼 전에는 그렇게 구박을 하더니 결혼하고는 거의 집에도 오지 않았던 신우이였기에 그간 잘 지내셨냐 안부 인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지금 너 혼자 있지 올게. 얼른 말해. 사람 없어? 손님도 없고? 아까 누가 왔다 갔는데 이제 아무도 없어요. 한 5 왔다 갔나? 그래서 여기 쪽방에서 눈 좀 붙이려고 방금 세수하고 들어와서 앉았어요. 어머님이 조금만 있으면 오신다고 해서 일단 가지고 온 잠옷도 꺼내 입었고. 뭐? 잠옷? 당장 갈아입지 마. 빨리 나와. 거기서 빨리 나와서 택시 타.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무섭게. 말 길게 못해. 얼른. 내가 갈 건데 일단 빨리 도망쳐야 돼. 초반에 저는 날 놀리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에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느릿하게 나왔습니다.
한 명은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사람 빈소를 지키라고 하고 또 한 명은 도망치라고 소리를 지르니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신발을 신으려는데 눈빛이 이상한 남자가 제 앞길을 막았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보더니 제 이름을 물어봤죠. 돌아가신 분의 가족인가 싶어서 이름을 알렸고 시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왔다는 말도 했습니다. 헌데 그 남자가 대뜸 저를 끌어안으려고 그러더군요. 저는 발버둥을 치고 때리면서 그 인간을 밀어냈고 겨우 그 인간에게서 벗어나 도망을 쳤습니다. 너무 놀라서 정신없이 나왔더니 맨발이었고 손목은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만약에 제가 빈소 옆에 있던 그쪽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하니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구석에서 쭈그려 앉아 놀란 맘을 진정시키고 있을 때 신우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윽고 우린 30분 후에 마주 앉았고 신우이의 표정은 제 표정보다 더 어두워 보였어요. 신우이가 차를 끌고 왔는데 제가 맨발인 걸 보더니 트렁크에서 슬리퍼 하나를 꺼내서 제게 신겨줬죠. 형님, 이게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형님 아신 거죠? 그 남자 뭐예요? 옳게, 나도 몰랐어. 그러다 엄마랑 동생이 하는 소리를 듣고 알았던 거야. 놀라지 말고 들어. 수영이 말이야. 올케랑 이혼하려고 남자를 붙이려고 한 것 같아. 뭐요? 남자? 아, 그러고 보니... 순간 머릿속으로 이상한 방식으로 접근하던 남자들이 떠오르며 의문스러운 게 풀리더군요. 미쳤어. 다들 머리가 어떻게 된 거라고. 올케, 혹시 그놈이랑 별일은 없었지? 그치? 네, 덕분에요. 다른 남자랑 뭐 만난 거나 이야기 길게 했다거나 혹은 만지거나 한 일은? 없어요. 정말 이게 무슨 일인데요? 말했잖아. 수영이 그놈이 이혼하려고 한 거라고. 엄마도 안 패고. 근데 그게 사실이면 제가 형님 말은 어떻게 믿어요? 형님도 저 싫어하셨잖아요. 남자들이 접근한 것도 맞고 방금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한 것도 맞지만 이렇게 우리 사이 오해하게 만들어서 이혼시키려고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충분히 그러실 분이고. 제가 의심하니 형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나라도 날 못 믿었을 거야. 맞아. 나 올케 싫었어. 올케 엄마를 상견례에서 본 순간 너무 무섭고 돈에 미친 사람 같아서 소름이 끼쳤거든. 더구나 아무리 그런 엄마라고 해도 결혼하는 동시에 인연 끊는 것도 이해 못했고 절연하는 사람들 보면 독하다고 생각했거든. 부모 자식의 인연은 천륜인데 그걸 끊는 걸 이해 못했어. 올케도 돈 때문에 부모 버렸다는 생각만 들었고 부모랑 자식이랑 똑같다? 그땐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 그런데요? 이젠 뭐가 달라요? 달라. 나도 이젠 올케 심정 잘 아니까. 난 그냥 좀 늦게 깨달았던 것뿐이야. 깨달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올케가 나 결혼할 때 월급이랑 대출까지 받아서 돈 준 거 기억해? 네, 그때 어머님이 돈 꼭 갚으라고 하셔서 안 줄 수도 있었잖아. 힘들다고 말했으면 방법도 없었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외면해요. 결혼할 때 돈 한 푼 없이 가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아무리 형님이 미워도 그건 아니죠. 신우인 그 말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어쨌든 그때 유일하게 날 도운 게 올케였어. 난 그간 구박만 했는데 그때 얼마나 고맙던지. 진짜 울고 싶을 정도였지. 근데 우리 엄마가 그거 도로 빼앗아 간 거 알아? 네? 어머님이요? 전 진짜로 놀라서 거의 소리를 질렀고 신우이는 덤덤하게 설명을 했죠. 수영이가 빌려준 돈인데 왜 그걸 결혼 자금에 쓰냐면서 당장 돌려달라 난리를 치시더라. 넌 남편 잘 만나서 괜찮지 않냐고. 당장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너 결혼식 때문에 살림 거덜날 것 같다면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서 그냥 줬어. 저한텐 그런 말도 안 했는데. 그랬겠지. 나도 말 안 했으니까. 그땐 어려우니까 잠깐 그랬을 거다. 날 생각하는 마음은 그대로일 거다. 난 그렇게 믿었어. 그래서 그간 돈 달라면 다 줬고 힘들다고 할 때마다 이야기 들어줬고. 그런데 돌아온 게 뭔지 알아? 나더러 이러시더라. 결혼해서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냐고. 거기다가 어느 날은 돈이 모자라서 얼마 못 줬더니 계집년 키워서 남 좋은 일만 시킨다 그러더라. 난 친정에 돈 주는 걸로 남편이랑 매일 싸우는데
이야기인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뛰쳐나간 그날부터 시누이에게는 지옥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간 제가 감당해야 했던 부분까지 모두 본인이 떠안게 되면서 그 두 사람의 민낯을 보게 됐다고 했죠. 처음에는 본인도 당황하고 어이가 없어 저를 원망했지만 무려 5년 넘게 그들을 감당했다는 걸 알고 죄스럽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 그렇지만 진짜 죽이고 싶더라. 내 가족인데도 정말 같이 콱 죽고 싶었어. 그래서 올케가 너무 이해가 됐고 오히려 대단했지. 어떻게 30년 넘도록 그 여자를 견뎠을까? 또 우리 집 식구를 어떻게 견뎠을까 하고. 근데 내 동생이랑 엄마가 기어코 일을 친 거야. 그래서 난 어떻게든 막을 생각만 들었고. 그러니까 못 믿어도 이번엔 날 좀 믿어줘. 도대체 남자를 왜 붙여요? 그냥 이혼하고 싶으면 하면 그만이지 왜? 나도 자세한 건 몰라. 근데 확실한 건 있지. 동생 사업자금 올케가 해준 거라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그런지 돈에 대한 집념이 엄청난 것도 있고. 엄마도 거의 미쳐서 한 푼도 없이 내쫓으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 내가 말리고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내 앞에서 말도 안 해. 뒤에서 쉬쉬하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일도 모를 뻔했고.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엄마가 올케한테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먼 친척 빈소에 가라는 말도 들은 거고. 근데 그 먼 친척이라는 놈 범죄자거든. 엄마도 누구도 상종 안 하는 놈이라고. 절도에 사기에 폭행에 더한 짓도 하는 놈이고. 돈만 주면 뭐든 하는 그런 인간 아내의 장례식에 널 보낸다? 그럼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야? 불륜인 척 연기라도 해달라고 했겠지. 돈을 써서 제 주변에 남자를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어긋나니 두 사람은 극단적인 방법을 쓰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도 바로 돈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증거가 없다는 거였어요. 장례식 입구에 CCTV가 있긴 해도 술에 취했다고 주장하면 끝날 일이었고 다른 남자들은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고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사주를 입증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땐 증거고 뭐고 중요하지 않더군요. 범죄자까지 가담시킨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동에 경악했고 너무 끔찍해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래서 저는 거의 포기하고 시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인간이랑 더 사는 것도 의미 없으니 그냥 이혼하는 게 속편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이대로 그냥 이혼? 올케 애도 빼앗길걸? 우리 엄마가 핏줄 욕심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올케한테 애 줄 것 같아? 뭐든 물고 잡고 뜯어서라도 너한테서 빼앗을 거야. 그럼 어째요? 증거도 없고 더는 이런 상황 겪기 싫어요. 정말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증거 구해줄게. 내가 잠입한다고. 적당히 옳게 구박하면서 전처럼 합심하면 분명 그 속내 다 털어놓을 거야. 벌써 결혼 10년이 넘어가는데 이렇게까지 발악해서 이혼하려는 것도 너무 수상하지 않아? 굳이? 이제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하고 있는데 왜 리스크 지고 이혼을 선택하려고 하냐고. 그것도 사람까지 써가면서. 파보면 더 나올 거야. 내가 있으면 올케한테 더 위험한 일 안 생기게 예방도 가능할 거고. 어때? 하지만 형님, 진짜 그러다 어머님이랑 사이가 틀어질까봐 염려된다는 거야? 아니, 난 오히려 그걸 바라고 하는 일이야. 올케한테 정말 많이 미안했어. 없이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내가 알았고 무엇보다 나 결혼할 때 고마웠어. 진심으로 고마웠다고. 시누이는 그 뒤로 저를 매일처럼 구박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당장 이혼하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시어머니에게도 사탕 발린 말만 가득했죠. 이전엔 시어머니가 고글하면 얼쑤하고 추임새를 넣는 정도였는데 그 반대로 저를 구박하는 것에 앞장을 썼던 겁니다. 그렇게 침투해서 알게 된 것은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는 동시에 내연녀가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둘 사이에 아들까지 낳았다는 겁니다. 결혼 10년 이상이니 재산 분할은 당연히 들어갈 것은 알았지만 문제는 기여도였죠. 결혼 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가 번 돈으로 생활했고 사업 자금을 제가 지원해줬기 때문에 본인이 불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으려고 저를 불륜녀로 몰아갈 생각이었던 거고요.
그렇게 신우이를 통해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제 앞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조작된 사진과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겁니다. 저는 신우이와 눈빛으로 짧게 주고받곤 입을 열어 추궁했어요. 이젠 하다하다 사람을 붙인 것도 모자라 조작까지 하니? 남편은 당혹감을 애써 숨기며 오히려 화를 냈죠. 술 먹고 이런 거 했을 수도 있지. 조작이라니? 뭐 조작이란 증거 있어? 그리고 다른 남자들은 기억한다며? 그럼 이 더러운 사진 속에 당신도 맞겠지? 아, 그렇게 우길 생각이었구나. 그래, 그럼 내가 이 사진 가지고 간다. 이걸로 판독 제대로 받을 거야. 요즘 AI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데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는지 몰랐네. 그럼 이번엔 내 차례인가? 나도 증거가 꽤 있거든. 아들 잘생겼더라. 당신이랑 다르게.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갑자기 무슨 아들? 남편은 피가 빠져나간 사람처럼 질려서는 신우이를 바라봤죠. 그랬더니 신우이가 어깨를 가볍게 으쓱하더니 앞으로 나섰습니다. 연기 그만해. 내가 다 말했어. 너 문자 기록 그리고 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까지도 내가 친히 전송해줬고 네가 몰래 돈 빼돌려서 숨긴 것도 싹 다 증거 모아서 죄다 줬어. 왜? 누나 진짜 미쳤어? 우리 집안 진짜 쫄딱 망하게 할 작정이야? 망해야지. 그리고 애초에 네 것이 아니면 욕심을 내지 말았어야지. 올케한테 줄 건 줘. 그리고 정확히 집안이 망한다면 그건 너 때문이야. 돈 좀 생겼다고 바로 개집지? 진짜 천박한 건 그런 거란다 동생아. 조강지쳐버리고 잘 살면 그건 나도 못 보지. 우리 없이 살아도 쪽팔리긴 살지 말자. 어? 그때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소리를 질렀죠. 입 안 다물어? 너한테 가족은 우리야.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자빠졌어? 너 머리에서 나사라도 빠졌어? 돌았어? 이게 결혼하더니 변했어. 아주 지 혼자만 잘 살겠다고 동생을 팔아넘겨? 너 저것한테 돈이라도 받기로 했어? 그래서 박쥐 새끼 마냥 이런 짓 하는 거야? 신우이는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더니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그간 얼마를 줬는데 지 혼자 잘 살았다고? 줘야지. 내가 너한테 키워준 값만 받아도 오히려 모자라지. 이 나쁜 년. 너 같은 건 딸도 아니야. 넌 내 자식 아니야. 오늘부로 난 딸 없어. 잘 됐네. 나도 이제 엄마 딸 안 해. 됐어? 그래. 아주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썩을려나. 피도 눈물도 없는 년. 신우이는 서러운지 눈물을 터뜨렸고 남편은 상황을 보더니 바로 저 자세로 나오더군요. 여보, 실수였어. 그래, 여자 정리할게. 정리하면 되는 거지. 일단 지금 상황이 좀 그렇긴 한데 나도 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엄마가 하도 아들을 원하시니까. 핑계는 필요 없고 우리 이혼해. 그 여자랑 살든지 마음대로 하고 이혼하자고. 아니야, 그건 다시 생각해줘.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사람 누구나 실수하잖아. 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당신 탓도 어느 정도는 있어. 자존심도 상하고 원래 늘 도와주던 건 난데 당신이 주도적으로 가장이 되니까 너무 비참했어. 그래서 처음엔 홧김에. 참 바람이라는 거 피울 이유 많다. 자존심 때문에 홧김에, 나 때문에. 그래, 핑계 잘 들었어.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아보라고. 난 알아서 빠질 테니. 안 돼. 나 사업 확장한다고 돈 여기서 빠지면 큰일 난단 말이야. 뭐? 사업 확장? 참 기가 찬다. 여보, 한 번만 살려주라. 아님 내가 갚을게. 일단 무이자로 빌려준다 생각하고 정 이혼을 하고 싶으면 당장 말고 한 3년만 있다가 하면. 돈 때문에 저를 버리려고 하더니 다시 돈 때문에 절 잡는 겁니다. 그 치졸함에 남은 정이 모두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남편이 사진을 조작했고 저를 불륜으로 몰아가려고 한 것까지 싹 다 증거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법원에서는 제 손을 들어줬고요. 물론 빈털터리를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결혼 초에 기여도 그리고 사업을 운영했던 것 등이 있었기에 최종적으로 7대 3의 비율로 판결이 났죠.
당연히 남편의 사업 확장은 어그러지고 말았고요. 오히려 빚을 내서 제게 위자료까지 떠넘겨줘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무사히 끝냈고 양육권도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도 그 일로 가족들과 절연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시누이와 친구처럼 종종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하죠. 그러다가 최근에 시누이가 남편과 시어머니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 불륜 저지른 여자랑 결혼했는데 같이 살다가 조기 유학이니 뭐니 하면서 독일로 갔대. 애까지 데리고 가서 수용이가 졸지에 기러기로 살면서 그간 돈 대줬는데 거기서 딱 바람을 피웠다지 뭐야? 애초에 처자식 있는 놈이랑 놀아난 여잔데 믿은 게 병신이지. 어머, 그래서요? 뭘 그래. 그냥 이혼했다고 하더라. 어차피 정신 없었을 거거든. 수영이 걔 사업 너랑 이혼하고 바로 휘청거렸었잖아. 근데 엄만 돈 벌기 시작하니 정승처럼 써댔지. 재혼한 여잔 독일에서 돈 달라고 난리였지. 그게 전부게? 그때 그 먼 친척이란 범죄자 말이야. 그 뒤로 계속 협박하고 있다고 하잖아. 올키한테 접근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아직도 돈 뜯고 있대.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거지. 조만간 사업 망할걸? 친척들한테 소문 쫙 났어. 수용이가 여기저기 돈 빌리고 다닌다고. 시누이는 씁쓸하게 웃으면서도 속이 후련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시누이의 마음을 잘 알기에 말없이 위로를 해줬습니다.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가족인 것처럼 상처를 준 사람도 결국엔 가족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가족이라서 믿었고 가족이라서 더 아팠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이 제일 싫습니다. 남이면 벌써 끊어냈을 관계를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하니까요. 가족이 되기 위해 너무 오래 나를 비워낸 결과가 이거라면 이제는 스스로를 안아주는 삶을 살라고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듣고 있는 모든 분들도 가족도 좋지만 자신을 먼저 아껴줄 수 있는 용기가 함께하길 빌어요. 모두 감사하고 행복하세요.